신냉전의 서막, 미중 패권 경쟁, 불안한 미-중국의 미래. 54인의 석학, 46개의 질문으로 알아보는 미중 관계 그리고 한국과 세계의 미래. 6강. 중국의 경제적 성공은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우월함을 증명하는가? 1978년에 개혁이 시작됐을 때부터 2018년까지 중국은 연평균 9.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기록은 세계은행이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예로 역사상 유일하다라고 평가할 정도의 성과다. 중국 경제는 2021년이 끝나갈 무렵에 강력한 역풍에 직면했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의 견인차 노릇을 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신규 해외 투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지역이자 세계 최대의 해외 투자국이다. 서구적 민주주의가 번영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중국의 급성장은 뭔가 정상에서 벗어난 불편한 사례로 비친다. 근대 이후 일당 권위주의 체제가 지배하는 거대한 국가 경제 또한 중국이 유일하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가? 많은 관찰자들에게 그 대답은 그럴 수도 있다. 이러한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가들이 있다. 그들은 중국 내에서 민주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자국민들의 확신을 심어주고자 한다. 그들은 공산당의 권력 독점적 지배가 결국은 기대했던 바를 산출해냈음을 자랑한다. 스펙트럼의 반대편 끝에는 스스로를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중국의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모델은 자유주의적 가치에 빛이 발해지도록 만든다고 우려한다. 미국 민주주의 기금은 중국은 민주주의 정치제도 없이도 경제 발전에 성공한 나라로 비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국가들을 결집해 중국에 대항하려 한다. 이들이 보기에 중국은 이른바 샤프파워로 세계인들을 장악하려는 악의적이고 은밀한 시도를 하고 있다. 완전히 상반되는 두 집단이지만 중국 공산당 선전가들과 그 반대 집단은 특정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 두 집단 모두 중국의 경제 성장이 권위주의적 지배에 유리한 특성을 증명했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중국의 샤프파워를 비판하는 세력은 그 서사의 함의를 비난하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들은 중국의 흥기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실제로 그들은 그 서사가 가지는 몇 가지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기에 그 영향력에 대해서 민감하게 공포를 느끼고 있다. 더구나 두 입장 모두 강대국 간의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 즉, 미국과 중국 중 어느 국가가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느냐는 것이다. 이 거대한 무대에서 그리고 중국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수억 국민들의 행동과 삶의 체험은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오랜 개혁의 굴곡진 길을 따라가 보면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들을 관찰해 보면 중국 자본주의의 성공 이면에 자리한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비밀이라는 것들은 알고 보면 민주주의의 성공 요인과 다르지 않다. 바로 책임성, 경쟁, 권력 제한, 아래로부터의 참여, 그리고 기탄 없는 논쟁이다. 시장 개방 이후 덩샤오핑은 이러한 원리들, 즉 민주적 특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공산당 독재에 주입했다. 이로써 체제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사람들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촉진했다. 이러한 중국의 정치적 조건들이 수출 주도의 산업화를 통해 세계 경제로의 통합 과정과 조화롭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 성과가 폭발적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12년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된 시진핑은 독재적 통치와 국가 통제 경제에 맞지 않는 덩샤오핑의 정책들을 다수 폐지했다. 이런 변화는 미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균열을 야기한 트럼프 행정부 기간의 혼란과 비슷한 점이 있다. 달리 말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시진핑 체제의 중국과 트럼프 집권기에 미국은 민주주의의 동반 퇴행을 경험했다. 이러한 퇴행은 두 강대국 사이에 1인 중심 독재와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경쟁이라는 새롭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빚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미국은 정상 상태로 복귀하였지만 국가주의적 포퓰리즘의 위험성은 여전하고 트럼프 같은 후보들이 장차 선거에서 재당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49년 이후 세계의 중국.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후 공산당은 유일당으로 중국을 통치했다. 총선거나 정치적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호는 없었다. 공산당은 반대파, 저항 세력, 소수 종교 신도를 탄압했다. 그러나 공산당의 집권이 계속되는 동안 거버넌스의 성격은 극적으로 변화됐고 이에 따라 최소한 세 개의 중국이 존재하게 됐다. 마오쩌둥 통치하의 중국은 1인 지배의 독재국가였다. 마오쩌둥은 개인 숭배 체제를 수립,
자신을 무오류의 신과 같은 존재로 끌어올렸다. 현대 중국의 어떤 지도자도 마오쩌둥만큼의 사적 권력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절대적 권위는 재난만 초래했을 뿐이었다. 대약 진운동 기간 동안 마오쩌둥의 반대파 숙청과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허황된 비전에 대한 탐닉은 3천만 명의 국민이 굶어 죽는 사태로 끝났다. 그 뒤 마오쩌둥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급진적인 추종자들로 하여금 경쟁자와 국가 관료들을 난폭하게 공격하도록 선동했다. 마오쩌둥 사망 이후 권좌에 오른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숭배 정책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고통받았던 사람이었기에 권력은 반드시 견제돼야 한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덩샤오핑은 경제 자유화뿐만 아니라 중대한 정치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 개혁은 서구의 비평가들이 바라거나 예상했던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덩샤오핑은 다당제 선거제도 대신 집단 지도체제, 권력 승계의 제도와 최고 권력자의 임기 제한을 도입했다. 그는 기존의 교조주의를 중국 전래의 가르침인 실사굿이나 흰 고양이건 검은 고양이건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흥묘백묘론에서 찾을 수 있는 실용주의로 대체했다. 그는 또한 개인 숭배를 배척했다. 이처럼 덩샤오핑은 지금에 번영하는 중국의 중요한 설계자이지만 중국의 백위안 지폐에는 여전히 마오쩌둥 초상이 그려져 있다. 덩샤오핑 집권기 동안 중국은 소위 계획된 측흥주의라고 불리는 수용성 있는 통치 시스템을 실행했다. 이 시스템에서 중국 정부는 독재자에서 지휘자로 탈바꿈했고 권력을 지방정부로 위임해 서로 경제 성과를 두고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가와 지방 관료들이 동반 관계를 이뤄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경제 발전을 추진하게 했다. 그 결과는 결코 천편일률적이지 않아서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 시기에 따라 다르게 진화한 다양한 중국 모델들을 창출했다. 덩샤오핑 체제하에서의 개혁 과정들을 충실하게 분석해보면 중국 모델에 대한 추상적이고 정치 편향적인 설명을 넘어서 삶의 현장에서 충실히 살아온 대중들에게 더 관심을 쏟아야 하는 필요성을 알게 된다. 연구 과정에서 필자가 인터뷰했던 인상적인 인물 하나는 부동산 거물이었다. 마오쩌둥 시기에 가난한 농민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내내 배고픔에 시달렸다. 성인이 돼 군에서 제대한 그는 작은 시골 지역으로 이사해 하급 공직자가 됐다. 그러나 상사와의 가벼운 말다툼 후에 홧김에 일을 그만뒀다. 장사에 뛰어든 그는 평생 노력을 통해 50만 위안을 벌겠다는 꿈을 품었다. 놀랍게도 그는 그 돈을 단 1년 만에 벌 수 있었다. 이 같은 이야기들은 중국을 빈곤에서 탈출시킨 것, 겨우 한 세대 만에 중국을 중간소득 국가로 끌어올린 것은 위로부터의 통제가 아니라 부에 대한 개인적 야망이었음을 말해준다. 전자상거래 같은 중국 경제의 가장 성공적인 요소들은 민간 영역에서 출현했으며 중앙의 기획자들은 이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봤을 뿐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놀라운 성장 과정이 온통 장밋빛만은 아니었다. 가난뱅이에서 부자가 된 부동산 거부들이 있는 반면 헐값에 개발자들에게 땅을 팔아야 하는 농민들, 최저임금을 받고 고통스럽게 일하는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이 있다. 19세기 미국의 대호황기가 그랬듯이 경제 성장은 필연적으로 부패와 불평등과 금융위기 등을 가져온다. 2012년 시진핑이 최고 권력자에 올랐을 때 그는 대호황기의 중국을 이어받았다. 그의 전임자들과 비교해보면 시진핑은 더 부유하고 더 강력한 국가를 통치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그 역시 정실 자본주의 경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에 직면했다. 평등과 정의라는 공산당이 근본적 사명을 되살리겠다는 맹세 아래 그는 부패와의 전쟁과 빈곤 퇴치라는 두 가지 중요한 국내 정책을 활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2021년이 끝나가던 몇 달 동안 시진핑은 더 대담하게 움직였다. 자본주의에 따르기 마련인 일부 병폐에 전면적인 철퇴를 내린 것이다. 그는 거대한 첨단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부유한 명사들을 처벌하며 부동산 영역에서 과도한 채무를 단속했다. 같이 잘 살자는 뜻의 공동부유라는 시진핑의 슬로건은 가장 최신의 시대 정신이 됐다. 시대적 도전과 개인적 야심에 의해 고무된 시진핑은 힘으로 밀어붙여 중국판 개혁 시대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또한 시진핑의 집권은 중국 정치와 경제의 균열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덩샤오핑이 정착시킨 자유주의적 규범을 차례차례 폐지하는 중이다. 정치적 관점에서 시진핑은 이데올로기적 통합과 정치적 자유 탄압으로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사적 영역을 희생하면서 국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외교 정책의 영역에서는
덩샤오핑의 기본 원칙인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일만 하자를 저버리고 세계 최고의 지도 국가가 되겠다는 원대한 야심을 추구하고 있다. 시진핑 체제하에서 중국은 다소 제한된 권력과 제한된 1인 중심성 덕에 얼마간 순화됐던 일당 독재 체제에서 다시 퇴보하고 있다. 시진핑은 이미 당의 조타수로 추앙받고 있는데 이는 한때 마오쩌둥을 칭송하는 단어였다. 그러나 시진핑은 마오쩌둥이 아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혁명에 참여하라는 선동을 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절대적인 통제와 질서를 요구한다. 동시에 자본주의적 번영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 시진핑의 딜레마는 충돌 없이도 자유시장과 사적 기업가들을 통제할 수 있는가이다. 덩샤오핑이 중국을 부유하게 만들고 싶어 했다면 시진핑은 중국을 강하고 깨끗하며 공정한 국가로 만들려 한다.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기. 중국의 세계적인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는 시진핑이 가진 야심의 일환으로 그는 중국인들에게 중국 이야기를 훌륭하게 말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의 미디어와 전문가들은 중국의 놀라운 성취에 대한 찬양으로 시진핑의 분명한 메시지에 화답했다. 대표적으로 2018년에 중국 중앙텔레비전 CCTV에서 제작한 나의 조국 만세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다. 허세에 찬 이 작품은 중국의 다리, 댐, 고속도로, 마천루 등을 선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좀 더 소프트 파워적인 영역에서는 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 유교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중국 공산당의 능력주의를 찬양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이러한 선전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국영 매체들은 외견상 이 같은 중국의 특성에 감명받은 듯한 방문객들의 발언을 자랑스럽게 보도하고 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일부 순진한 지지자들을 매료시킬 수는 있겠지만 서구적인 시각에서 중국 모델은 권위주의 체제와 하향식 투자를 의미할 뿐이다.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강박적 자랑은 물리적인 외양이 외국인들을 혹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의 산물이다. 능력주의에 대한 찬사는 시진핑 스스로가 비판했던 중국의 심각한 부패 위기와도 모순된다. 이러한 선전은 충만한 자신감보다는 오히려 부족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꼴이다. 진정한 자신감은 위력이나 신화가 아니라 가치와 현실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중국의 선전가들이나 서구의 비판자들 모두 중국 발전에 대한 가장 단순한 이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민주적 전환을 추진한 덩샤오핑 체제하에서 번영했다. 또한 중국의 경제 발전은 서구 강대국들의 성장기와 마찬가지로 많은 비용과 리스크를 안고 있다. 단순히 강력한 권위주의적 지배의 효과로 중국의 발전을 해석하고 싶어 하는 다수의 개발도상국은 발전 과정에서 전개된 이념, 통치 방식, 경제 경영 방식 등의 심층적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마오쩌둥 체제에서 중국이 저질렀던 과오를 똑같이 반복할 위험이 있다. 예컨대 환경 위험과 같은 중국의 기회비용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중국의 고도성장 모델을 그대로 모방하게 되면 언젠가는 똑같은 비용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해 산업화와 환경오염 우선, 환경 정화는 나중에의 경로를 그대로 따라한다면 대재앙으로 치달을 수 있다.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경쟁을 두고 독재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싸움이라고 틀 지었다. 2021년 3월의 첫 번째 언론회견에서 바이든은 예측하건대 장차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들은 독재 혹은 민주주의 중에서 무엇이 성공했는지를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중대한 문제이며 그 경쟁 상대가 꼭 중국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확했던 점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 중대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쪽 나라의 악당들과 반대편 나라의 영웅들이 벌이는 싸움은 아니다. 진짜 싸움은 한편에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미국인들과 중국인들이, 다른 한편에는 현실 속에서 그런 가치들을 위축시키려는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다. 각 팀은 비록 내부에서 더 큰 적들과 싸우면서도 상대편과의 싸움을 그만두지 않는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기에는 자유시장 민주주의와 공산당 독재라는 명확한 전선이 존재했지만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두 국가 모두 그런 단순한 이분법으로 규정될 수 없다. 이는 전선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복수의 정당, 개인적 자유에 대한 법적인 보호 등으로 정의되는 체제 유형으로서 민주주의는 독립적 사고, 아래로부터의 참여 등을 포함해 민주적 특성이라고 부르는 것들과는 구별돼야 한다. 이들은 잘 기능하는 민주주의가 줄 수 있는 혜택들이다. 덩샤오핑이 1978년 연설에서 그의 동지들에게 정신을 자유롭게 해방하라, 백화제방, 자기 의견을 솔직 과감하게 표현하라, 백가쟁명고 외쳤을 때
이는 민주적 특성을 주입하려는 시도가 녹아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치체제는 여전히 권위주의 체제였다. 그가 추진한 개혁들은 형식적 민주주의 관점에 입각한 서구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쳤다. 하지만 그 개혁들은 혁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에 충분했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민주적 퇴행은 선거 민주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시진핑 체제하에 중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덩샤오핑 시대가 민주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나의 주장이 시진핑 통치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를 특징 지으면서 버락 오바마를 활용하는 것과 같은 오류다. 실제로 시진핑은 자유화를 역행시키고 있다. 태평양 반대편에서 트럼프, 그리고 그가 대변하는 국수주의적 국가주의자들은 미국 민주주의의 독재적 특성을 끌어들였다. 트럼프는 관료체제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자기 사업의 수익에 활용했으며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뒤엎기 위해 봉기를 선동했다. 어떤 외국의 독재자도 트럼프와 그의 추종자들처럼 미국의 의회와 소중한 민주적 전통을 문자 그대로 짓밟은 적은 없었다. 세상을 흑백 논리로 보는 것은 오류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트럼프의 가장 광적인 지지자 중 일부는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2020년에 도둑맞은 선거라는 거짓말을 퍼뜨렸다. 그들은 비록 트럼프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자처럼 행동할지라도 오직 트럼프만이 중국을 독재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 만큼 강경한 지도자라고 믿는다. 세계 무대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은 중국의 권위주의를 맹공격했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그에 못지않은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이러한 그들의 위선은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뿐이었다. 비슷하게 중국의 샤프 파워에 대한 과잉 행동들은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편집증을 불러오며 그에 따라 미국 내 아시아인들에 대한 의심이 늘어나는 등의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것은 미국의 민주적 원칙을 훼손한다. 세상이 복합적인 총체임을 수용한다는 것은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뿐 아니라 기회도 부여해준다. 중국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대신에 미국 정치인들은 덩샤오핑 체제의 중국이 부분적으로 정치적 자유화를 추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만 시진핑의 중국은 그렇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인들은 정치적 자유가 주는 본질적인 혜택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며 권위주의적 중국이 번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앤 마리 슬로터가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세계를 다시 이끌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에는 과거의 오류와 심각한 균열을 명확히 시인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 정직함이야말로 기만에 찬 과거와 맞서고 있는 중국 공산당과 자유사회인 미국을 구분 지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바이든이 상상했던 미래의 논문을 쓰는 자녀나 손자들은 우리의 시대를 모호함의 시기로 회고할 것이다. 덩샤오핑은 민주적 특성들이 단일 정당 체제에서도 이식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트럼프는 권위주의 세력이 성숙한 민주주의도 타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러한 기괴한 혼합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깃발을 흔드는데 그치지 않고 더 깊게 통찰하면서 민주주의의 실천과 실체를 숙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6강. 중국의 경제적 성공은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우월함을 증명하는가? 이었습니다. 7강 공자학원은 중국의 대외 이미지를 왜 실추시켰나? 2022년 2월 기준 95개 이상의 미국 대학들이 공자학원의 문을 닫았거나 닫을 예정이다. 최근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이 어떻게 국제적 이미지를 새롭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미국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런 이미지 전략이 미국에 주는 더 큰 함의를 살펴볼 것이다. 미국 내에서 중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한 활동은 수없이 많다. 일반 시민에 접근하는 문화적 교육적 공공외교 프로그램부터 영향력 있는 사업가와 정치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조직 및 로비 활동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이러한 활동에는 중국 공산당 관료들의 목소리를 국영 미디어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퍼뜨리는 정보 작전도 포함된다. 또한 지적 담론에 영향을 미치고자 싱크탱크, 그룹 및 대학들과 제도적 연계를 맺는 노력도 있다. 이러한 노력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여론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줬는지는 불확실하지만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런 중국의 이미지 제고 노력 가운데 투명성,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과 같은 미국의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다. 중국의 국제 이미지 쇄신 프로젝트가 미국에 주는 더 큰 함의는 국제적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 투쟁에서 비롯된다. 중국은 지구를 횡단하는 1대1로 전략, 즉 전 세계에 걸쳐 140여 개 국가를 연결하는 복잡하고 엄청난 비용이 드는 기반 시설 프로그램을 통한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또 중국의 대학에서 외국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매년 수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국가들을 향해서도 미래를 함께하는 인류 공동체에 참여해달라는 홍보전을 열심히 전개한다. 향후의 세계적 가치, 경제적 트렌드, 국제적 기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서사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매력과 성과를 얻고 있는지가 미국 정책 결정자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다. 민족 부흥과 중국 이미지 구축의 이론적 기반.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중국의 더 광범위한 국제적 이미지 제고 프로젝트의 이면에 있는 정책 이념을 검토해보자. 중국 공산당 지도자 시진핑의 거창한 정치적 비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요구를 토대로 한다. 그런 정치적 슬로건은 외국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이해되기 힘들겠지만 중국 대중의 마음에는 감정적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민족 부흥이라는 서사는 당대의 중국을 5000년 역사의 풍요로운 나라로 윤색한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 관료들은 공개적 발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전 왕조의 계승자임을 자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수익성 높은 무역 네트워크, 대륙 간 외교적 유대, 광범위한 문화적 영향력 등을 지녔던 찬란했던 청제국의 유령은 역사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청제국은 시진핑의 서사와 깊이 연결돼 있으며 결과적으로 민족 부흥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모델로 기능하고 있다. 자주 언급되는 굴욕의 세기는 1840년대와 1940년대 사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시기에 중국은 영국, 일본, 그리고 몇몇 외국과의 전쟁 패배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 이 용어는 지난 몇 년 동안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데 이용됐다. 2013년 이후 인류 운명 공동체에 동참해달라는 다른 국가들을 향한 중국의 반복적인 요청은 중국 공산당의 세계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을 늘리기 위해 중국 외교관들은 UN 같은 국제적인 대회에서 쓰는 공식 문서에 그 문구를 넣고자 무척 애를 쓰고 있다. 중국 지도자들도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것은 이제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국제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다극적 질서의 시대가 됐음을 의미한다. 중국인민대학교 교수이자 대중 지식인인 왕 이웨이는 미국의 확대 사법 관할권 남용, 군사력 악용, 금융 패권의 남용 결과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탈미국화를 목표로 투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류 운명 공동체에서 단순히 다른 국가들과 대등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는 중국의 주장은 의심의 여지가 많다. 2017년 19차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은 다가오는 시대에는 중국이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더 가까이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장담했다. 미국에서 진행되어 온 중국의 이미지 프로젝트. 수십 년 동안 특히 중국의 지정학적 전략이 개시된 이후에 중국의 외교관과 언론인, 그리고 학자들은 미국과 그 외 서구 국가들을 우호적인 중국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목표에 있어서 중요한 정치체들로 여겨왔다. 중국 지식인들은 그들이 소위 중국 위협론이라고 말하는 서구적 관점에 특히나 격한 반응을 보인다. 중국의 흥기가 세계의 위협이 된다는 그 관점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서구 중심적인 시각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미국의 국내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 간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 관료들은 중국의 이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경계해왔다. 미국 당국자들이 샅샅이 조사한 중국의 미국 내 이미지 프로젝트 활동은 다음과 같다. 공자학원. 전 세계의 550개 공자학원 중 100개 이상이 미국에 세워져 있다. 중국의 언어와 문화센터 역할을 하는 이 기관들은 보통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개원한다. 일단 설립이 되면 이 학교들은 그 지역의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자교실을 열고 중국어 과정을 제공한다. 대중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마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세스 몰튼 등 미 연방의회 의원들도 공자학원 프로그램의 제도적, 개인적 효과에 대해 우려를 밝혀왔다. 그들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학의 학문적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학생들의 마음속에 중국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주입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2020년 8월 미 국무부는 워싱턴의 미국 공자학원 센터를 외교 공간으로 규정, 미국 당국의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정했다. 나아가 의회는 많은 대학들에게 공자학원과의 파트너십을 해지하도록 압박했다. 2022년 2월 기준 95개 이상의 미국 대학들이 공자학원의 문을 닫았거나 닫을 예정이다. 국영 언론 매체. 중국은 외국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국영 언론 매체를 통해 자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매체들은 영어 및 다수 외국어로 제작된 콘텐츠를 방송하거나 발간한다. 그 목록에는 신화통신, CGTN, CRI 같은 방송사와 중국 공산당 공식 기관지로 알려진 인민일보, 차이나데일리, 글로벌타임스 등의 신문들이 포함된다. 이미 몇몇 언론 매체들은 외국 대행사 등록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에 중국 관련 언론 매체 중 15개를 외교 공간으로 지정해 인원 감축 및 그들의 활동에 대한 미국 정부 보고를 의무화했다. 소셜미디어 계정. 중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는 서구의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중국 대사관, 영사관, 외교관 등의 임무와 역할 등에 관한 공식적인 트위터 계정은 2019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했다. 이러한 새로운 계정을 통해 중국 관료들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주장들을 선전할 뿐만 아니라 종종 서구 관료들과 뜨거운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 2020년 몇몇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후원하는 원천 정보에 근거한 콘텐츠에는 라벨을 붙이기 시작했다. 관련 정책이 조금씩 다르지만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부 국가의 콘텐츠에 라벨을 표시한다. 허위 정보 유포 활동. 미국에서 이미지를 제거하려는 중국의 모든 시도들이 공개적이지는 않다. 2020년 여러 소셜미디어 기업과 미국 관료들은 일련의 허위 정보 유포 활동과 중국 정부가 서로 연계돼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예를 들어 2019년과 2020년에 트위터는 서로 공모한 듯이 일사불란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홍콩 시위대에 대해 정치적으로 분열적인 정보들을 올리는 가짜 계정들을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이 계정들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트윗된 것들이며 일부는 영어로 작성됐다. 2020년 6월 트위터 보안팀은 이러한 활동에 깊숙이 연루된 2만 개의 트위터 계정을 폐쇄하고 이러한 계정의 정보를 퍼뜨렸던 15만 개의 확산용 계정도 삭제했다. 그들은 이러한 계정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활동해왔으며 이는 과거 중국 정부가 실행했던 작전과 흡사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위터는 2021년 12월 위구르 인권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확산시키는 데 활용된 2,000개 이상의 중국 계정과 신장 지역의 중국 지방정부와 긴밀한 관계인 사기업과 연계된 112개의 계정도 삭제했다. 2020년 4월 뉴욕타임스는 서로 다른 부처의 미국 관료들 6명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 첩자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거짓 정보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의 이미지 프로젝트가 미국에 주는 의미. 이런 이야기들은 미국에서 중국의 이미지 제거가 성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최근의 사태를 고려하면 대부분의 지표는 아니오라고 답하고 있다. 미국에서 설립된 수많은 공자학원은 2021년 말에 문을 닫았다. 2019년과 2020년에 필자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공자교실 수업에 참여한 미국 고등학생들은 그 기간 동안 오히려 중국에 대해 비우호적인 입장만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내 중국의 언론 매체들은 미 국무부에 의해 외교 공간으로 지정된 이후에 상당한 수준의 감독을 받고 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국가 연계적인 계정들의 중국 원천 콘텐츠에 라벨을 달고 있으며 중국의 허위 정보 유포 활동에 동원된 수천 개의 계정을 폐쇄했다. 그뿐만 아니라 퓨 리서치 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에 대한 미국인의 우호적인 답변은 2000년대 초반에 조사를 시작한 이후 2021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미지 향상 프로젝트는 미국의 향후 정책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미지를 향상시키려는 중국의 노력이 미국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최종 결론을 내기 전에 몇 가지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중국 정부의 온라인 정보 활동 중 다수가 대만이나 홍콩 같은 중국어권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미국에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이미 러시아와 이란 같은 국가를 비롯해 미국 내의 정치적 대리인들에 의해 활용된 집단적 조작과 허위 정보, 그 밖의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처하는 나름의 방식을 개발해왔다. 그러나 미국 정책 결정자들이 미국 소속의 기술 플랫폼이 활용되는 방식을 관리해야 하는지, 또 그들에게 관리할 권한이 있는지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 정부의 검열, 기술적 규제 등이 연루된 복잡한 문제다. 더 일반적으로 미국의 많은 지식인들은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미중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언론인과 학자들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특별한 정보 접근권을 즐기고 있지만 미국의 학자들과 언론인들은 중국 내에서 유사한 접근을 하려 할 때 보통 심각한 장애에 부딪힌다는 것이다. 일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단행된 비자 발급과 언론 활동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를 내세우기도 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은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도 계속됐다. 그러나 두 국가가 서로 비자 및 언론 관련 제한을 두는 것은 궁극적으로 위험하다. 일단 언론인과 학자들이 상대국의 생생한 실상을 관찰할 수 없다면 그들의 성과물은 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미국과 중국의 상호 이해에 기여할 수 없게 된다. 2021년 11월 시진핑과 바이든의 비대면 정상회담 후 미국과 중국은 언론 취재 제한을 완화하는 상호 조치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 선을 지켜가면서 정보에 대한 더 용이한 접근과 두 정부가 이제껏 보여온 언론인들에 대한 불신을 조정해야 하는 과제는 두 국가 정책 결정자들에게 계속 골칫거리로 남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더 광범위한 이미지 프로젝트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맺는 관계에도 함의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세계적인 목표는 미국 리더십에 대한 의존도를 빠르게 약화시키고 국제적인 가치, 표준, 제도들을 전환해 중국이 세계에서 더 큰 역할을 맡는 것이다. 중국의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중국에 포획된 국가들을 포함해 중국의 신세를 진 많은 국가들은 세계적인 인권 규범을 변경하거나 비자유주의적인 기술 및 산업 표준에 더 힘을 실으면서 중국 리더십의 우호적인 입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우려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주도권에 대항하기 위해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가 동반자 국가들에 호소하는 집단 대응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2021년 3월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회담은 바이든 행정부 최초의 미중 외교 회담이었는데 미국과 중국의 경쟁적인 내러티브가 적나라하게 부딪히는 자리가 됐다. 장관 회담에서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양제츠는 미국의 소위 보편적 가치들이 국제적 여론을 반영한다는 주장에 세계 대다수의 나라들이 동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장관 앤토니 블링컨은 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귀하의 말씀과 아주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무대에 다시 돌아온 것에 세계는 대만족한다고요. 그리고 귀국 정부의 몇몇 조치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이죠라며 반박했다. 이 회담 이후에도 계속된 미국과 중국의 마찰을 생각하면 미국과 중국의 내러티브 경쟁은 앞으로 세계를 더 시끄럽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7강 공자학원은 중국의 대외 이미지를 왜 실추시켰나? 이었습니다. 8강. 미국은 중국의 1대1로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1대1로 프로젝트는 아마 중국의 가장 야심찬 전략이면서 동시에 최대의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세계화 전략일 것이다. 이는 인프라, 무역, 투자, 정책 그리고 문화의 영역에서 중국을 세계와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3년에 이 글로벌 프로젝트가 시작된 뒤 미국은 이를 극복하고 견제하며 대항하려고 노력해왔으나 그 결과는 꼭 좋지만은 않았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1대1로는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이자 외교를 개선하며 지정학적 긴장을 관리하는 전략으로서 여전히 중국의 기본적인 세계화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다. 향후 미국은 이 프로젝트가 가지는 중국의 자체 논리와 그것이 수혜국들에 주는 지속적인 매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좋든 싫든 미국은 이 프로그램과의 공존을 준비해야 하며 중국의 해외 활동들이 빚는 다양한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 복합 경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1대1로에 대한 미국의 과거 인식과 반대. 1대1로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중국의 대외 전략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미국의 분석가들이 그 중요성을 간과했는데 당시 중국의 실속 없는 말 잔치에 주목한 미국은 그 프로젝트가 제한적인 성과에 그칠 것으로 결론지었다. 왜냐하면 새로 세운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에 참여해달라는 중국의 요청을 각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이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은행은 중국이 1대1로 전략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양대 사업 중 하나였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해당 사업에 불참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이 아시아와 그 외 지역에서도 1대1로 프로젝트를 저돌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투자와 인프라 건설 계약의 증가세가 뚜렷해지자 미국 분석가들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1대1로가 중국의 팽창주의적 외교 정책을 예고하는 전조가 될 것이며 이는 미국의 지정학적 이해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생각했다. 미국 정부도 1대1로 프로젝트에 대해 참여국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부채에 덧치자 중국의 경제적 국가 책략으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미국 비판자들의 의견은 오히려 중국이 그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허황된 사업들은 폐기하며 새로운 비전을 추가하는 등 1대1로 전략을 수정하는 데 도움을 줬다. 더구나 수혜국에서 실시한 1대1로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낙인의 이의를 제기했다. 수혜국들은 1대1로 프로젝트가 자국에 매우 유용하며 그에 비해 미국은 자기 이익만 챙기면서 약소국들을 쥐고 흔들려 한다고 묘사하기 시작했다. 2019년과 2020년,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미중 간의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1대1로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더욱 부정적이고 격앙된 것으로 변해갔다. 미국은 1대1로 전략에 군사 문제도 포함돼 있음을 지적하며 1대1로는 무기화됐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1대1로를 그렇게 정의하는 것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도 하다. 중국적 세계화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1대1로는 중국과 해외의 금융사 및 건설 기업, 무역 회사들을 포괄한다. 그런 계획을 군사적 프로젝트로 묘사하는 것은 1대1로에 참여하는 다양한 상업적 행위자들에 대해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명분으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일이다. 이는 독단적인 강대국이라는 미국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뿐이며 미국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더 넓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셈이다. 이제는 미국이 중국 내부의 1대1로 추진 세력이 다양하다는 것과 이 프로젝트가 해외에서 복합적인 효과를 내고 있음을 이해할 시간이다.
좋든 싫든 다가오는 수년 동안 우리는 중국의 1대1로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 오직 복합적이면서도 일관된 경쟁 전략만이 미국과 세계의 이익에 대한 중국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다. 1대1로의 국내적 논리와 지속성. 중국에서 1대1로는 지정학적, 외교적, 경제적 필요를 포함해 국내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의해 동기를 얻었으며 중국의 중요 정치적, 경제적 행위자들에 의해 실행됐다. 그런 국내적 논리와 정책 동학이 중국의 중요한 세계화 정책을 특징 짓고 있다. 1대1로는 중국의 몇 가지 장기적인 목표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이 프로그램은 당시의 주변국들과의 외교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던 미국과의 지정학적 전략 경쟁에 대처하려는 긴급한 모색이자 국내적으로는 산업의 과잉 생산에 대처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태 속에서 유사한 상황이 지속됐고 중국의 정책 전문가들은 1대1로 전략을 미래로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기에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더욱 고조됐으며 세계적인 지도력에 대한 중국의 야심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짧은 휴직 이후 1대1로에 관한 중국의 슬로건과 의지는 다시 회복됐다. 둘째, 다른 세계화 전략의 경우도 그렇듯 1대1로에는 중국의 중요 정치, 경제 집단들이 관여하고 있다. 그 집단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중국의 정치 지도부는 국가주의적 수사를 사용하고 정부 조직과 그 예산을 프로젝트에 동원함으로써 공적 영역에서 촉매 역할을 한다. 관료들은 정책 지침서를 작성하고 정책 집행을 위한 계획을 공식화한다. 그 전략이 제시하는 인센티브와 기회들에 의해 동기부여된 중국 기업들과 지방정부는 할당된 프로젝트 및 이를 위한 투자를 담당하는 진취적인 집행자가 된다. 또한 사회 집단과 학자들, 그리고 과학자들도 참여해 이 프로그램의 확대에 기여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참여로 인해 1대1로는 국내와 해외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내 외적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으며 막대한 비용의 인프라 건설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컨소시엄, 전자상거래 지원, 의료협력 등 소프트한 과학 분야의 1대1로는 여전히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셋째, 중국의 중요한 다른 정책처럼 1대1로 프로젝트는 단순한 접근을 따르지 않으며 복합적인 단계를 가진 역동적인 과정이다. 다양한 맥락에서 1대1로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그 내용은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1대1로 프로젝트에 착수하려던 당시에 중국은 심각한 경제적, 외교적, 지정학적 압력에 직면하고 있었다. 정치 지도자들은 정부가 이 계획을 수용하도록 국가주의적 수사학을 활용했다. 실행 기간에 국영기업과 지방정부는 유연하게 자신들의 경제 확장을 추구했던 반면 중국의 국가 관료들은 막연한 규정을 제시했다. 하지만 1대1로가 국제적 비판과 반발에 직면하자 중국은 그 실행 계획을 재조정했고 재정적, 환경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다자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창출했다. 투자의 흐름이 둔화되던 2017년 이후에 중국은 디지털 실크로드, 의료 실크로드 등과 같은 비용 부담이 낮은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이 중 전자는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 주력하는 것이고 후자는 의료와 건강 서비스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덜 문제시되고 비용 부담이 적은 과학 프로젝트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의 주력 분야로 부상했다. 1대1로와 그 리스크. 1대1로는 중국의 기본적인 세계화 전략이다. 이는 경제를 확장하고 외교력을 향상하며 지정학적 긴장에 대처해야 한다는 등의 중국 내 전략 우선순위에 따라 유지되고 있다. 첫째, 중국이 글로벌 강대국을 꿈꾸는 한 1대1로는 다양한 형태로 지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1대1로를 중단시키거나 중국의 확장적 세계화를 봉쇄할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는 것이 좋다. 미국이 위험한 채무에 덧도는 수혜국에 대한 군사적 진출로 1대1로를 규정했던 과거의 입장은 그 증거가 불충분하고 그런 규정은 파키스탄이든 스리랑카든 1대1로 수혜국들의 충분한 지지를 받기도 힘들다. 둘째, 1대1로의 기본 추동력은 상업적이며 대체로 군사 전략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를 아시아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추진함에 따라 안보에 끼치는 영향 역시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증가하는 해외 투자와 해외에 진출해 있는 많은 인력의 보호를 위해서 중국과 그 지역의 보안 병력이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공동의 치안 작전과 군사훈련이 증가하게 되고 중국의 감시 기술 이용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면에서는 1대1로 프로젝트가 철도, 항구, 5G 네트워크, 위성 등을 포함하게 되면서 일부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민간 차원과 군사 차원에서 중국 또는 다른 적대적 세력에 의해 활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최소한 중국이 건설하는 해외 인프라의 일부는 장차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에 맞서거나 무력화하는 데 쓰일 가능성이 있다. 셋째, 1대1로는 미국의 우려를 넘어서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 프로젝트가 가져올 경제적인 수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상당한 충격과 위협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해외에서 중국 기업들의 투자 행태를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가 취약한 편인데, 이는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환경적인 재앙을 야기하거나 수혜국 정부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 생태 문제를 떠올려보자. 중국에서 이미 강화되고 있는 환경오염 검사와 관련 규제에 직면한 중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활동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더욱 확대할 수도 있다. 한동안 많은 국가들이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기 위해 중국의 투자와 인프라 건설을 절박하게 필요로 했다. 따라서 1대1로의 사회적, 환경적 비용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1대1로의 존재 또는 확장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대1로는 중국의 세계화가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추진될 것이다. 따라서 1대1로가 제기하는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미국의 복합적이면서도 일관성 있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지정학적 위협을 예측하고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명확한 정보 수집, 시나리오 분석 수행, 다양한 영역에서의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1대1로 프로젝트가 중국의 전략적 자산과 해외를 연계시킨다고 할 때, 이를 통해 미국과 우방국들은 이러한 연계를 방해하거나 무산시킬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미국을 위한 안보 기구를 강화할 수도 있다. 미국의 안보의 필수적인 지역에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이 건설한 인프라 구조를 무력화하거나 그 프로젝트의 과업을 분산시키는 데 전략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 덜 중요한 지역에서 동맹국들은 대안적인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한편 1대1로 프로젝트를 면밀하게 감시해야 한다. 둘째, 환경적 사회적 위험들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보다 활동적인 연구 조직을 구성해 1대1로 수혜국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세계적 지역적 기구들의 역할이 결정적이며, 여기서 미국은 1대1로 프로젝트가 안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국제적 토론과 해결책 모색을 위한 허브가 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적당한 시기가 되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안적인 인프라 건설 및 투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수준 높은 표준을 설정하고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면 수혜국들은 1대1로 및 중국과 연계된 투자와 인프라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국가 행위자가 다양함을 이해한다면 미국은 그들과 협력해 내부에서부터 1대1로를 재형성하게 만들 수 있다. 1대1로의 전략적 중요성, 이질적인 다양한 행위자들, 그리고 조정 가능성이 열려있는 정책 실행을 미국에 유리하게 돌릴 수 있다. 우선적으로 1대1로는 중국의 민족 부흥과 화평 굵기를 추구하는 기본 정책 과제를 반영한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 지도자들에게 특정한 프로젝트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들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데, 안보 이슈를 심화시키는 것은 군사적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중국 역시 어떤 항구를 건설하는 것이나 5G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 만약 안정적인 국제적 환경을 해치게 된다면 추진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안정적인 외부 환경은 중국의 지속적인 세계화의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1대1로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규정들을 개발하도록 중국에 요구할 수 있다. 이는 해외 반발에 깊이 우려하면서 중국의 확장적 해외 투자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원하는 중국 관료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는 1대1로 프로젝트에 대해 확실한 정보와 지식을 최대한 확보한 다음 그 프로젝트의 기획자, 투자자, 실행자인 중국은행, 국영 및 민영기업, 지방정부들과 협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연구자 및 정책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평가하고 현장에서 그들의 조치와 행태를 관측하기 위해 중국에 머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정치 시스템을 민주화하기 위한 미국의 관여 정책은 실패했지만 미국 주도의 세계화는 기능적, 전문적 수준에서 성공적으로 중국에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므로 해외 활동에서는 대체로 경험이 없는 중국의 실행 집단들이 이미 확립된 국제적 규범과 제도들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역시 중국인들을 국내로 초청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지금의 반중 정서와 비즈니스, 교육, 여행 등의 영역에서 최근 추진돼 온 디커플링 추세를 뒤집는 것이다. 그 대신 미국은 중국 기업 및 정부 소속 방문객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이 땅에서는 당연한 규범과 관행들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그러한 변화와 노출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존재다. 그들 중 상당수가 중국의 세계화 프로그램에서 일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미국에서 그들이 배운 것들은 국제적인 우려와 위험을 예측하고 다루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미국 내부에 존재하는 중국인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가정은 과장된 것이다. 미국의 시스템은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 대신에 미국이 행하는 차별과 배제는 미국의 도덕적 권위를 약화시키고 중국의 투자자, 방문자, 유학생들을 좌절시킴으로써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프로젝트의 궤적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1대1로는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 플랫폼으로 지속될 것이다. 다른 중국의 세계화 전략과 마찬가지로
1대1로는 중국의 정치 지도자, 관료, 국영기업, 지방정부, 학자, 과학자, 사회집단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중국의 이익을 진전시키는 세계화 플랫폼으로서 1대1로는 미국의 지정학적 도전을 제기하며 수혜국으로서는 상당한 상업적, 인프라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그와 동시에 환경적 위험이라는 부담도 안게 된다. 그렇더라도 미국이 1대1로에 대해 부채의 덫, 인프라의 무기화라고 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보다 미국은 복합적이면서 일관성 있는 전략으로 경쟁에 나서야 한다. 한편으로는 전략적이고 군사적인 우려에 관해 직접적이면서도 빈틈없는 경계를 유지하고, 한편으로는 중국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정책 전문가들의 영향을 주며 글로벌 측면에서 1대1로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과 파괴를 감시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으로 8강 미국은 중국의 1대1로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이었습니다. 신냉전의 서막 미중 패권 경쟁, 불안한 미중의 미래. 54인의 석학, 46개의 질문으로 알아보는 미중 관계 그리고 한국과 세계의 미래. 9강. 중남미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는 미국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하기도 전에 파나마 운하 소유권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 이면에는 파나마 운영권을 갖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숨겨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뒷마당으로 여겨져 온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처하고자 분투하고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중국의 흥기보다 라틴 아메리카에 더 대대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은 없었다.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는 중국 경제와 깊게 연계돼 있다. 중국은 투자국이자 채권국이자 수입국으로서,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과 5G 기술의 공급자로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행위자가 됐다. 미국은 그동안 이 지역에서 강한 존재감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소한 미국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이 지역 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교역국이 됐다. 라틴 아메리카 최대 경제인 브라질의 대중 수출량은 대미 수출량보다 3배 이상 많다. 이 외에도 중국은 칠레, 페루, 우루과이의 가장 중요한 교역국이 됐으며 라틴 아메리카 최대의 채권국이기도 하다. 중국은 팬데믹 기간에 멕시코 정부를 향해 수천만 회의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약속하고 에너지 분야에 진출하기로 하는 등 열렬한 구애를 보내면서 이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으로 기우는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와 다른 지역과의 관계는 그들이 미국에 의존했던 20세기에 대부분 형성됐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외교 정책 결정자의 중요한 과제는 비대칭적인 미국과의 관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였다. 미국은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주권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서구에서 아시아로의 글로벌 권력 이동을 실감했다. 이 지역의 중국 수출은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경기 호황을 이끌어냈고, 덕분에 2007에서 2009년 시기에 세계적인 대불황도 살짝 비껴갈 수 있었다.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 경제적 존재감을 정치적 영향력으로 성공적으로 전환시켰다.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이 지역에서 눈에 띄지 않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으며 최근에 이르러서야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공론의 대상이 됐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는 전통적으로 반미 정서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미 정서를 습관적으로 활용했다. 이에 비해 반중 정서는 최근에 불거진 현상이다. 2018년 라틴 아메리카의 한 정치 거물이 중국에 대한 비판을 자신의 핵심적인 정치 화두로 제시했다. 브라질의 대통령 후보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대만을 방문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체제와의 동맹을 끝내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비록 보우소나루가 트럼프 대통령의 확실한 짝패이긴 했지만 과거 연방의회 의원 시절에 그는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해 실용적 입장을 취했다. 더구나 2019년 시진핑과 만났을 때 중국은 브라질의 미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그의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보우소나루가 집권한 후에도 브라질은 여전히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 그룹의 일원이며 그는 중국의 화웨이를 브라질의 통신 네트워크에서 배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이 이 지역에서 코로나19 백신의 핵심적인 공급자가 되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했다. 반중국적 수사가 현재 브라질 정치인들에게는 일반적이고 라틴 아메리카 전체의 극우파에서는 중국 혐오 정서가 지배적이지만 중국의 조용한 접근은 여전히 이 대륙에 큰 혜택을 주고 있으며 중국의 흥기에 대한 정치적 혹은 대중적 반발은 제한적인 편이다.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에 라틴 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심화해왔다.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파나마는 대만과의 외교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했으며 파라과이에서도 그 길을 따르라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클린 네트워크 5G 통신망 건설에서 화웨이를 배제한다는 전략에 합류한 신개국 대부분은 서구 국가들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브라질만이 이 단체에 가입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다시금 치졸한 변절을 시도, 중국 통신회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낮췄고 화웨이의 역할 제한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국가도 중국의 홍콩 억압이나 신장에서의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한 미국의 비판에 동참하지 않았다.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정부들은 대만 사태를 포함해 어떤 위기가 발생한다면 딱히 한쪽 편에 서지 않는다는 입장에 비공식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미국의 실책.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 진출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지정학적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선언하고 명백한 반중 정책을 펼쳤다. 트럼프를 비롯해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부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라틴 아메리카를 방문한 미국의 모든 정책 결정자들은 이 지역을 향해 점증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경고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들 역시 만약 주재국들이 중국의 화웨이 회사에 5G 통신망 건설을 허용한다면 미국과의 관계는 큰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자주 경고해왔다. 그러나 트럼프의 반중 정책은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 등 라틴 아메리카 좌파 독재자들에 대한 그의 강경한 자세로 인해 심각하게 약화됐다. 미국 행정부는 그 지도자들을 독재자 삼총사라고 조롱했으며 그들을 몰아내 버리겠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2019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군사 개입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때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자인 콜롬비아의 이반 마르케스 대통령과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조차 비록 마두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마지못해 그의 편에 섰다. 두 사람 모두 마두로를 경멸했지만 이웃 국가에 미국 군대가 주둔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며 과거 미국의 패권 아래서 오랫동안 주권이 시달렸던 경험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가 멀로주의를 언급하며 오늘 우리는 자랑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선언합니다. 멀로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견실합니다. 라고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더욱 힘을 받았다. 2019년 4월에 볼턴은 라틴 아메리카의 오랜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미국 개입의 역사를 상기시켰던 것이다. 멀로주의는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 사회주의자부터 브라질 군 내부의 극우파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한결같이 거부당하고 있는 개념이다. 멀로주의 주창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친중 노선이라는 드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친중 노선은 미국의 영향력에 맞서는데 기여할 것이며 중국은 기꺼이 그런 역할을 수행할 것이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를 직접 겨냥한 미국의 공격적인 비난은 논외로 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중요한 두 가지 영역에서 모두 실패했다. 첫째, 비록 무역의 상당 수준의 불공정한 조건이 있다고는 하나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 진출이 이 지역에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계속된 경고는 미국의 관심이 라틴 아메리카를 돕는 것에 있지 않고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에만 있다는 인상을 줬다. 특히 중국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때 중국에 대한 미국의 비난은 심각한 냉소를 피할 수 없었다. 둘째,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심화되는 긴장을 민주주의와 독재의 대립으로 봐달라는 미국의 요청은 미국의 가치 추구적인 외교 정책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이외 지역에서는 종종 일관성이 결여됐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 대한 미국의 찬사가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해석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역사적 렌즈를 통해 해석된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트럼프 이전에 미국 주도의 질서는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간주됐다.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규범과 규칙 중심적 국제 질서를 인정하는 것은 그런 규칙과 규범들이 외부의 개입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한다고 믿기 때문이지 그런 규칙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라 여겨서가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트럼프보다 덜 공격적인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지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선적인 관심은 중국의 증가하는 영향력을 봉쇄하는 것으로 인한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는 라틴 아메리카 외교 정책에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라틴 아메리카 공동시장, 미주기구와 같은 몇몇 지역 기구들은 헌장에 민주주의 조항을 넣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들은 국가를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로 나누는 이분법에 전통적으로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그런 이분법적 논리가 자기보다 약한 국가에 대한 강대국의 내정 간섭을 정당화시킬까 두려워한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를 보여줬다고 할 만한 브라질 전 대통령 페르난두 카르도주 퍼낸도 카도소가 1990년대 후반 미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의 라틴 아메리카에서
민주주의 국가연맹을 창설하자라는 주장을 왜 거부했는지를 설명해준다.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인들이 중국보다 미국의 문화와 정치체제에 더 큰 매력을 느끼고 있지만 중국은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교묘하게 활용해 주권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존중하는 대등한 발전도상국임을 내세우고 있다. 종종 지나치게 요구가 많고 위압적인 미국과 협력하는 것은 라틴 아메리카의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된다. 반면에 중국과 함께 일하게 되면 강대국의 폭종적이라는 비판을 덜 받게 된다. 실제로 2016년에 중국 기업들이 브라질 전기업계의 3분의 1을 장악한 것은 대규모 전략의 결과였지만 브라질의 공정 논쟁에서 이 사안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만약 미국 기업이 그런 급상승을 보였다면 관련 책임자는 대중의 엔트레기스타라고 공격을 받았을 것이다. 배반자를 뜻하는 이 단어는 브라질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브라질인을 가리킨다. 왜 굳이 한쪽을 택해야 하나? 그렇다고 해서 라틴 아메리카 정부들이 미국보다 중국에 더 우호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미중 간의 증가하는 긴장의 직면에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정부들이 왜 등거리와 중립성을 요구해 왔는지를 최소한 알 수는 있다. 이곳 국가들의 전반적인 이념 스펙트럼, 미국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의 지정학적 근접성, 원거리에 있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의 증가, 전략적인 자립성을 제한할 수도 있는 장기간의 동맹 확립에 대한 역사상의 회피 경향 등을 근거로 하는 지배적인 관측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는 중립을 지키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원한다.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전임 대통령이자 중도우파인 마우리시오 마크리와 그의 후임이자 중도좌파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 모두 두 국가와의 유대 관계를 동시에 바라고 있다. 칠레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네라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양국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이반 두케 정부는 미국과의 전통적인 긴밀한 안보 협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화웨이를 배제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확실히 표명했다. 화웨이 배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대부분 국가들이 꺼린다. 두 강대국과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왜 굳이 하나의 편만 들어야 하는가? 거의 예외 없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비슷한 전략을 추구해왔다. 그러므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대에 대해 미국은 다음의 5가지 사항들을 잘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 첫째,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전략은 중국과 관련된 것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미국 정책 결정자들은 중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정당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해도 가령 중국에 대한 브라질의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의 투자가 일으키는 환경적 영향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그런 표명조차 미국이 마치 라틴 아메리카의 후견인인 채 한다며 거만하다는 인상을 준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라틴 아메리카의 정책 결정자들이 논의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 중국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압도적인 정치적 경제적 역할을 일궈 나간다면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려 하기보다 차라리 그런 상황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 세부적 조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무엇을 하든지 라틴 아메리카와 중국이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국의 역할은 현격히 증대할 것이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브라질과 같은 농업 대국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국가들은 중국의 미국산 콩 수입 제한 조치 등과 같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부터 단기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다. 둘째, 미국은 중국이 명백히 우월한 분야에서는 경쟁을 시도하지 않는 게 좋다. 그 중 하나가 바로 5G 기술이다. 그 분야에서 화웨이는 가격 측면에서 세계 각지의 개발도상국에 큰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만일 미국이 중국 회사의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손실을 보상할 의사가 없는 채로 화웨이와 관련해 막연히 징계 의사만 밝히는 일은 별 실익이 없을 것이다. 아무튼 화웨이가 개발도상국들의 5G를 깔아주는 것에 미국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5G를 아예 포기하도록 하는 것 말고는 없을 것이다. 셋째, 대신 미국은 중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정책 영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강력한 마약, 밀매 같은 조직화된 범죄 등이다. 이들 범죄와 싸우고 있는 시민사회와 정부들이 좀 더 인도적이면서 효과적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그 스스로도 골치가 아픈 이민 위기를 해결하게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미국은 관여를 통해 중국과는 달리 라틴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미국 민주주의가 경험한 위기는 역설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로 하여금 라틴 아메리카의 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대해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만들었다. 트럼프의 당선,
그리고 미국 극우 음모론자 집단이 채택한 새로운 전략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공론장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됐다. 그러므로 그런 경향에 맞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메커니즘은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민주주의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협력은 최근 수십 년 동안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이다.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는 심각하게 분열돼 있고 이념적인 대립도 심해 국가 지도자들 사이에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나 이 지역이 그 문제에 관해 맡을 역할 등에 대해 대화조차 불가능할 정도다. 남미국가연합은 사실상 해체됐으며 중도우파 혹은 우파 정부들의 동맹체인 남미발전포럼은 최근 이념적 경향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한 차례씩 각국 선거가 치러진 뒤에는 존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미주기구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더 진전된 지역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의 긴급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쿠바나 베네수엘라, 그리고 5G 같은 민감한 이슈를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민과 환경, 법치주의, 그리고 조직적인 범죄와의 전쟁 등의 이슈에서 지역 협력을 훨씬 진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 미국이 어떤 정책을 쓰든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할 수밖에 없는 라틴 아메리카를 포함해 세계 모든 곳에서 다극적 질서를 받아들이는 움직임은 미국의 도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미국이 올바른 카드를 가지고 게임에 참여한다면 미국은 여전히 이 지역에서 상당한 수준의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상으로 국강 중남미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는 미국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었습니다. 10강 중국은 미국, 유럽 파트너십을 위협하는가?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나면서 대서양을 사이에 둔 국가들의 관계에 새로운 기회가 조성됐다. 중국의 세계적 흥기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보자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을 트럼프가 일축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다. 트럼프는 중국은 나쁘죠. 하지만 유럽연합은 더 나쁘거든요라고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모욕적인 언사로 인해 트럼프 집권 마지막 해에 백악관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과 외교적으로 냉각기에 접어들었으며 관계 또한 악화됐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를 수용하게 되면서 중국의 흥기가 대서양 사이 국가들의 파트너십을 위협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능해졌다. 그 대답은 저마다 다르지만 몇 가지 공통된 주장들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세계 무대에서 더욱 과감해지고 있으며 그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1대1로 프로젝트를 비롯해 적극적인 다자주의 포럼 참여, 그리고 유엔 및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자국의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 등이 포함된다. 고통스러운 2020년이 끝나갈 때 미국과 유럽은 여전히 팬데믹으로 황폐했지만 중국은 경제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국은 트럼프의 조치들이 빚은 권력 공백과 세계적인 팬데믹 재유행의 여파로 대서양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많이 악화된 상황을 적극 활용할 준비가 돼 있었다. 중국은 유럽을 직접 상대하며 외교적 노력을 다했다. 특히 중부 유럽, 동유럽, 남유럽 국가들에 집중했는데 그 지역에서 중국은 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들과 중국의 연합체인 17+1 국가 그룹을 형성해 자신의 영향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2020년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은 유럽을 포함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유대를 추구하는 그의 관점에서 대서양 국가들의 협력이 새롭게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여전히 지도부를 맡고 있던 유럽연합은 중국과 포괄적 투자협정 CAI를 체결하는 대담한 움직임을 보여줬다. 2020년 12월 30일에 종료되는 유럽 이사회에서 순번제 의장국으로서 독일의 6개월 임기가 끝나기 하루 전날 협정에 합의한 것이다. 이것은 보다 앞서 미국 백악관 안보 보좌관으로 임명된 제이크 설리번이 앞으로 미국 정부는 중국의 경제적 관행들에 대한 공통의 우려에 기반해 먼저 미국과 협의해준다면 환영할 것이다라고 밝힌 요청을 대놓고 무시한 것이다.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강력한 대중국 정책을 선언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초기에 두 나라의 관계를 극한적 경쟁으로 묘사했다. 메르켈과 마크롱은 한 목소리로 유럽 지도자들은 중국과의 관계 단절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에 대항해 모든 국가들이 일치 단결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 가능한 갈등 시나리오 중 가장 최악이다. 이런 상황은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비생산적이다라고 말했다. 유럽의 줄타기 외교. 유럽연합과 중국의 투자 합의는 미국과 유럽의 일부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러울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7년 이상 관련 협상이 진행돼 왔다. 유럽의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하고 또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은밀하게 로비를 해왔다. 유럽 지도자들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보고를 받아왔으며 최종적으로 메르켈이 협상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메르켈은 독일 기업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생각도 투자협정에 반영했다. 16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21년 후반에 은퇴한 메르켈은 다른 많은 서구 지도자들과 달리 1979년 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적 성과에 큰 감명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냉전 이후 동독에서 성장한 그녀는 공산주의에 대한 자신의 혐오와 중국의 성공적인 경제적 실용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다. 그녀는 총리 재임 기간 동안 유력한 기업 사절단과 함께 중국을 12번이나 방문했다. 사실 메르켈 총리의 입장은 다소 모순적이다. 그녀가 이끌고 있던 독일 정부는 대불황 시기 채무 위기에 처한 남유럽 국가들에게 국가 자산을 민영화하라고 요구했지만 정작 본인은 시진핑 체제하에서 더욱 국가 자본주의 위주로 돼 가는 중국 경제와는 더 강력히 관계를 맺은 것이다. 대서양 국가들 사이의 신뢰 문제는 유럽연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오만한 담론들만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020에서 2021년에 전 세계로 확산된 이후로 특히 중국에 대한 유럽 대중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켈과 마크롱은 중국을 상대로 자신들이 실용적인 도구 상자라고 부른 기획을 관철해 나갔다. 달리 말해 중국과의 투자협정에 사인을 한다는 것이 곧 2019년 봄에 3자 공동성명에서 밝힌 유럽연합 대중국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당시 유럽연합은 중국을 협상 파트너이자 경제적 경쟁자이며 체제의 라이벌로 묘사했다. 유럽연합의 현재 정책들은 외국 직접 투자 심사 시스템, 국가 보조금에 대한 행정명령, 5G, 기후위기에 대한 협력,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보건 문제, 강제 노동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문제, 홍콩 사태, 중국 정부의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과 같은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무역 협상가들이 유럽 기업들의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논의한 반면 유럽연합의 외교 안보 정책 고위 대표인 주제프 보렐은 홍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근본적인 권리에 대한 억압,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처분과 특히 신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적, 종교적 소수 집단에 대한 조치들에 대해 유럽연합의 깊은 우려를 반복해서 강조했다. 이러한 줄타기 외교는 미국이 취한 방식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미국의 대중접근법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 초반 다시 강화됐다.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일반적으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강경 노선을 채택한 것은 옳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생산적인 결과를 창출하지 못했다. 올바른 접근은 다른 무엇보다도 강자의 위치에서 나오는데 이러한 강함은 동맹국과 우방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시비를 걸기 바쁘다면 중국을 다루는 우리의 힘은 약화된다라고 덧붙였다. 2021년 9월 호주, 영국, 미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인도, 태평양 3자 동맹 오커스는 애석하게도 대서양 국가들의 지역 협력에 충격을 줬으며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에 해롭다고 여겨졌다. 유럽과 달리 미국은 인도 태평양에 대규모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며 일본이나 한국 등 오랜 동맹국을 가진 태평양 강대국의 관점에서 중국을 바라본다. 이에 비해 유럽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만 우려를 표한다. 여기에는 강제적인 기술 이전, 조달, 국가보조금, 지식재산권, 사이버 첩보 활동 등의 문제가 포함된다. 대체로 이러한 문제들은 미국과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미국보다 중국 시장 유럽연합의 최대 수출국인 독일의 경우 자동차 산업에서 특히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유럽은 유라시아 대륙에 속하며 이 둘의 이동거리는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다. 유럽 지도자들은 중국과의 냉전에 끼어들 생각이 없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유럽 국가들에게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걸린 대상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중부 유럽과 동유럽의 생산 및 공급망 확충 문제는 유럽인들의 일자리 문제도 포함된다. 한편 나토는 너무 친미적이어서 조만간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반중 공세의 최전선으로 여겨질 판이다. 2020년 유럽연합과 중국은 서로에게 가장 큰 무역 파트너가 됐는데 이것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 결과다. 유럽연합의 기업들은 자주 중국 기업들과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막대한 해외 직접 투자액 약 1,400억 달러가 유럽연합에서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유럽연합에 대한 중국의 누적 투자액 역시 비슷한 수준 약 1,200억 달러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 대한 유럽연합의 언사가 더 거칠어지고 있지만 개별 국가의 정부 차원보다는 주로 유럽연합 기관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광폭의 중국 투자를 환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에 급증했던 중국 관광객들과 방문객들에 대한 의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2019년 한 해만 보더라도 프랑스 파리의 경우 그 숫자가 200만 명이었다. 심지어 중국은 유럽연합의 핵심에 긴밀한 동맹국을 보유하고 있다. 바로 헝가리다. 헝가리는 중국의 최고 대학 중 하나인 푸단 대학 캠퍼스를 유치할 계획이며 유럽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공자학원뿐만 아니라 중국이 지원하는 싱크탱크를 이미 설립했다. 포스트 팬데믹 환경 속에서 유럽은 그 지도자들에 따르면 중국과 결별할 수 없다. 수많은 국가들이 중국 시장에서 자국의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저렴한 비용의 생산 라인을 이용하고 있다. 산업 이전은 대단히 느릴 수밖에 없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한다.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미국-유럽 관계. 미국과 유럽은 특히 나토를 통해 오랜 동맹 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경제적 경쟁자였고 수년 동안 무역과 과세 정책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미국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두 진영 간의 문제거리였다. 게다가 유럽인들은 트럼프 재임 기간에 예측 불가능한 4년을 경험하면서 미국에 대해 큰 불신을 가지게 됐다. 인도, 태평양 3자 동맹은 그 불신을 더 키웠다. 미래의 협력을 위해서 양측은 다시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복해서 민주주의 국가 간의 협력을 강조해왔다. 2020년 12월 유럽연합의 유럽-미국 관련 의제에서 유럽연합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제안했다. 지구적 리더십과 가장 중요한 원칙들에 기반한 세계적 협력을 위해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유럽-미국 의제를 제안한다. 강력한 다자주의적 조치들과 제도들, 공동이익의 추구, 집단적 힘의 활용, 공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해결책의 추구 등이다. 이러한 의제들은 특히 중국 관련 이슈에도 적용 가능하다. 사이버 정보 절취, 국가보조금, 강제적인 기술 이전 등 중국의 일탈적 관행과 관련해 유럽과 미국 모두 부정적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들 모두 중국을 보다 덜 신뢰한다. 2020년 후반 유럽과의 포괄적 투자 협정 초안에 서명한 몇 주 후에 중국은 본국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국가안보 규칙을 전격 도입했다. 이에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눈썹을 치켜세웠다. 2021년 유럽연합은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이 이뤄지던 시기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책임지고 있던 4명의 중국 관료에게 제재를 가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중국은 유럽연합의 관료 및 학자들을 대상으로 맹렬한 반격을 가했다.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유럽연합이 중국에 제재를 가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 당시의 제재 역시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그리고 미국이 연대한 결과였다. 외국인의 직접 투자 위험을 심사하는 쪽에서 미국은 유럽연합보다 훨씬 체계적이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원회 CFI와 2018년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 현대화법 FIRRMA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FIRRMA는 2019년에 국방수권법 NDAA에 통합됐는데 심사 대상 거래 4가지 유형을 구분했다. 이 조항은 핵심 기술의 정의를 확장해 신생기술과 기반기술까지 포함시켰다. 미국의 이런 체제를 기반으로 유럽연합은 구속력은 없지만 2019년에 외국인 투자위험 심사 시스템을 채택했고 2020년 10월부터 그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사이에서의 적용 승인 및 개별 국가 메커니즘과의 조정이 필요한데도 27개 회원국 중 16개의 국가만이 여기에 응했다. 2020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특히 보건, 의료연구, 생명공학 그리고 인프라 분야에서 유럽연합의 기업들과 핵심 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공중보건위기와 이와 연관된 경제적 취약성의 시대에 외국인의 투자 위험 심사에 대해 유럽연합 전체가 강력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라는 더욱 강력한 지침을 발표했다. 국제적 거버넌스, 핵 비확산, 기술 등 미국과 유럽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많다. 게다가 미국은 지금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재가입했다. 이런 조치들은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등의 이슈에서 협력의 쇄신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협력들은 미국, 유럽 국가들의 관계에서 대단히 큰 중요성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민주주의 가치를 지지하는 미국의 입장은 27개국의 단일체로서 유럽연합의 동조를 필요로 한다. 비록 그들이 회원국별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말이다. 유럽연합 중국의 포괄적 투자 협정을 둘러싼 논쟁은 그 지역 정치인들, 특히 그 협정에 투표한 유럽연합 의회의 정치인들이 지역 유권자들의 변화된 중국관을 오롯이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양한 조사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중국의 인권 문제, 권위주의 정치에 대해 이 지역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몇 달, 몇 년간 중국은 이익이나 가치를 놓고 충돌하는 정치적 이슈와 급진 좌파부터 시작해서 우파 포퓰리즘, 그리고 최근에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녹색당까지 포함한 유럽의 정치 현장에서 치열한 논쟁의 주제가 될 것이다. 정치 생명을 길게 지속하기를 원하는 유럽 지도자들은 비교적 최근의 유럽 역사에 깊게 스며들어 있는 민주주의 가치의 교훈을 잘 기억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미국과 유럽의 지도자들은 중국이라는 비민주적인 초강대국의 세계적인 급부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다. 2022년 초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을 중국이 교묘하게 지지한 사실은 미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협력할 필요성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이상으로 10강 중국은 미국, 유럽 파트너십을 위협하는가? 이었습니다.